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예. 첫 번째 코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나요? 저희가 경제 뉴스를 먼저 했다가 뒤에 이제 알고 보니 같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 있는 재밌는 얘기가 더 궁금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먼저 하는 걸로 순서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 먼저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의 이야기 게스트 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SK 관련한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조회수도 좋고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는데, 네. 아니 오늘은 더 충격적이고 더 큰 얘기 네네. 삼성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이야, 이거 한번 또 어떤 얘기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저도 궁금한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내일도 네네. 무려 피고인 신분으로 네. 재판에 출석한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는데, 무슨 건으로 어떻게 지금 불려다니는 건가요? 네, 그 이재용 회장 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그 진행형이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진행형이다. 네네. 내일 그 예정된 재판 때문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그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에 네. 이게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예. 당시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예. 삼성물산 제일모직 예. 그 합병을 추진을 했고, 합병을 했죠. 네, 그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또 계열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 회계 부정을 통해서 제일모직 이 제일모직 주식을 그 삼성 일가가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나치게 부풀린 게 아닌가라는 게 그 당시 기소했던 검찰의 기소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검찰총장이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당시 이제 검찰총장 신분으로 두 차례 네. 이재용 그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가를 했는데 네. 법원이 두 차례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불구속 상태에서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은 해외 지금 윤 대통령하고 매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 신분은 지금 그룹 총수이자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내일 또 재판에 지금 출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니까 네. 모든 형사 문제는 다 끝났고, 네네. 뭐 이제 뭐 사면 복권돼 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상태인가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가 아직 있다. 네네. 삼성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에 관해서 아직 안 끝났다. 네네. 더군다나 그때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구속해! 그렇습니다. 기소해라고 해서 네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까지 돼가지고 네. 했던 사건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만 안 됐을 뿐 네, 형사 재판은 피고이다. 이어지고 네네. 있었네요. 네네. 근데 내일 지금 보니까 사우디에 네, 지금 중동.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출석이 가능하겠어요? 그 이 회장이 윤 대통령과 그 중동 순방에 나선 것은 네. 지난 21일입니다. 예. 4박 6일 일정으로 떠났기 때문에 네. 6일째인 오늘 일단 귀국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재판 날짜 내일이니까 아. 이게 지금 재판이 네. 원래 이 형사 피고인은요. 예. 그 형사소송법에 그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이게 네. 이제 4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아이고. 현재까지 104번이나 지금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왜냐하면 이 합병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 기업의 승계에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그래서 되겠죠. 이심 이재용 회장은 예. 그간에 92번이나 출석을 했어요. 아유, 모범 피고인이네. 네, 그런데 마지막 이런 말이 있는지 나머지 모르겠습니다만. 12번은 왜 못 나간지 아세요? 예, 왜요? 그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취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까지 해외 순방을 지금 한 20여 차례 지금 갔는데 그 사이에 예. 이 따라간다고 기업 총수도 동행한다고 대동했죠. 그 예. 재판 날짜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석을 못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범 피고인이라는 것도 좀 재밌는데, 네. 그동안 이 재판이 100여 번 공판은 열린 네, 동안에 네. 약 90여 차례 이상을
그동안 꼬박꼬박 출석했었군요. 네네네. 그 바쁜 총수가. 네. 그런데 이제 굳이 못 나간 날짜는 그럼 뭔가 봤더니 다 윤 대통령하고 네. 해외 순방에 대동하느라고 경제 사절 그럴 때만 못 나갔고 네네. 꼬박꼬박 갔었다. 네네.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당 합병이냐 아니냐가 네. 관련해서 지금 거의 이제 선고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재용 회장 담당 재판부는 그 다른 공판에서 예. 일단 그 합병 여부에 대해서 빨리 집중 심리를 해서 네. 다음 달 안에는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된 상태여서 네. 그 다음 달에는 또다시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 그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이전까지는 예. 계속 뭐 구속되고 또 특별 사면되고 또 취업제한에 풀렸다 뭐 이런 그 저기 일을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거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고 예.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해소됐던 이재용 개인에 대한 또는 네. 삼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재부활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사법 관련해서는 이재용 회장도 뭐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정의롭게 당연히 심판 받아야지 하는 분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재용 입장에서 말한다면 뭐 사실은 사법 리스크 좀 떨고 싶다 할 법도 한데 네. 저희 기억에는 사실은 요 사건 전에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이재용 회장을 괴롭혔던 게 박근혜 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네네. 국정농단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옥고를 치르지 않았나요, 이건? 네, 예. 국정농단 그 사건 관련해서 예. 두 차례 구속 수감이 됐고 또 이재용 회장이 네. 태어나서 이제 첫 구속된 것도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저기 나오네요. 네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네. 일지. 네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구속됐을 때가 2017년 1월. 예. 그때 이제 다 알려졌다시피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국정농단 사건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 수감이 됩니다. 첫 번째. 예. 그런데 5년이나 선고받았네요. 예, 한 1년 정도 그 수감 생활 하다가 2심에서는 또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 재벌 총수 기본 공식이죠, 뭐. 또 풀려났는데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이게 뭐 사건이 네. 워낙 중화서 그런지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 항소심에서 아이고, 예. 또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아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2021년 네. 초에 또 다시 두 번째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1심에서 세게 맞았다가 2심에서는 재벌 총수의 봐주기 공식대로 또 딱 일단 나왔는데 또 여론에 따라서 예, 또, 외려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실형이 선고가 됐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온 사례가 네. 있군요. 아하. 아무튼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삼성의 총수였는데 네. 총수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실제로 실형을 산 게 삼성그룹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 삼성가로 봤을 때 참 이게 79년 만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렇습니까? 네, 아. 창업주인 창업주가 이병철 예. 회장 때는 다 이래 우리 역사적으로 사카린 사건? 사카린 사건. 이 사카린 사건 때는 조사는 받았는데 기소는 안 됐어요. 둘째 아들이 땅고 갔거든요. 그렇죠. 6개월 살고 그 사건이 CJ? 마무리됐어요. 예. 마무리됐고 네네.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희 회장도 그래도 뭔가 좀 옥고를 치렀나 이렇게 생각이 이건희 회장은 했는데. 진짜 큰 사건 두 개 다 한 큰 개가 사건이 뭐냐면 많았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예. 또 두 번째는 삼성이 주도적으로 이제 비자금을 조사했는데 예. 이거 두 개도 수사는 받고 기소는 안 됐어요. 둘 다 정작 기소가 안 집행유예 됐습니까? 선고받았거든요. 실제로 실형을 받지는 않아요. 집행유예를 받았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형 옥고를 치르진 선고는 않았군요. 예. 이재용 회장이 처음이고 그 아버지하고 그 우에 할아버지 예. 쪽에서는 그 한 번은 이병철 그 회장은 수사는 받았는데 아들이 대신 결국 갖고. 아들의 옥고를 치렀고 두 예. 번째는 아예 예. 그 이건희 회장은 네. 둘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기소가 실제로 안된 옥고를 거예요. 치르진 않았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 그룹 총수로서는 그럼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그룹 역사에 처음으로 사실은 실형을 그렇습니다. 살긴 살았던 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직함이 회장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그렇죠. 부회장. 예, 부회장. 부회장인데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예, 그 예. 대행 체제인데 계속 예. 직함은 네. 부회장으로. 예. 지난해 10월 27일 날 회장으로 취임한 거죠.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용 회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연이랄까 하는 네. 게 시작이 네. 그때 뭐랄까 구속을 주도하고 네.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입니까?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예. 대통령이 기반이 된 게 이제 특검 때 어떤 눈부신 어떤 그 권력과 예. 어떤 기업 간의 정경유착 비리를 네. 단죄한 그건데 그 네. 하나 희생의 제물이 된 게 지금 네.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때 조금 전에 제가 2017년 1월에 구속됐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때 첫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어요. 아, 1회 최초 청구 때는 기각이 네네.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입장으로 봤을 때 특검이 예. 뭔가 칼을 뽑았으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다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예. 자 1차에 기각된 걸 2차에 다시 우리가 영장을 넣었을 때 네. 이걸 다시 발부를 이끌어내려면 영장 발부를 예. 뭔가 다른 논리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겠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이 됐던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미르재단이요. 출연금을 예. 뇌물로 만들자. 아하. 뇌물로 넣어야 된다. 네. 해서 그 영장실질심사 두 번째 영장 예. 청구했을 때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한동훈 검사하고 같이 둘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하. 가서 거기서 이제 이건 뇌물이다. 간첩시킨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 안 될 뻔도 했는데 윤석열 그 당시 팀장이 한동훈 그 검사하고 네. 이걸 이제 출연금을 뇌물로 이렇게 예. 법원을 설득시키는 그게 이제 구속을 몰고 오니까 악연은 악연이죠. 아, 그러니까 1차에서 구속이 안 됐을 때 삼성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하면서 내가 잘 방어했겠구나라고 네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속이 안 되면은 재청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새로운 그렇습니다. 증거나 새로운 논리나 뭔가 좀 급변하는 상황이 나와야 법원 입장에서도 네네. 한 번 면해준 구속을 다시 승인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한동훈 조가 이거 미리재단에 낸 거는 박근혜한테 낸 뇌물이나 마찬가지야라는 제3자 뇌물의 네네. 논리를 만들어서 재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다. 네네. 그럼 굉장한 악연이라고 이재용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악연이 근데 윤석열 검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계속 이어졌습니까? 어떻게 싹 바뀌었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좀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취임 직후부터 네. 갑자기 이제 대기업 저승사자에서 네. 아,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게 진짜 낯선 어떤 단어들 하지만 그리고 내 기업 그 팬들리 예. 이걸 이제 불릴 만큼 예. 그 기업 총수들하고 예. 그 밀착 행보 이걸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내가 기업 적수사였지만 지금 내가 대통령이고 네. 그 지역이란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네. 조금은 기업들한테 내가 잘하는 게 이 대통령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통상 이래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는 좀 기울어진 농장 표현을 하잖아요. 예. 국가 경제를 떠받는 거는 결국 우리 국내 경제인들인데 아무리 삼성이 네. 국내 수출의 20%를 점유한 1위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취임하자마자 10일 만에 예. 이재용 회장부터 먼저 단독 만남을 갖는 거예요. 아, 단독이요? 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5월 20일 만났거든요. 아, 삼성 예. 평택 공장에 가서. 저기 나오네요. 네, 그런데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5월 20일 날 삼성 공장 20일 날 네, 평택을 갔다. 가서 이후에 그 시찰한 이후 단독 그 만남을 가졌어요. 예. 그게 이제 공식으로 발표인데 문제는 여기서 왜 아까 제가 기울어지는 농장이라고 표현을 썼냐 하면 네. 사실은 그 관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인들을 아우르는 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잖아요. 아, 그 최태원 그러네요. 회장. 네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경제들 다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그렇죠. 슬로건을 내고 나갔어야 되는데 예.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어떤 그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예. 그야말로 직분에는 충실했지만 네네. 뭐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당시에 예. 어떤 모험을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것도 다른 기업인을 제껴놓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먼저 만났다라는 그 부분. 아하. 그리고 여기서 또 네.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요. 네.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네. 5월 25일 15일 동안 예. 이재용 회장을 5번이나 만났어요. 이거 뭐 안에 봤을 때 자기 아이고야. 비서도 아니고 그 예, 예. 일정상 봤을 때 네네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역대 대통령하고 봤을 때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누가 한간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게 좀 그 빨리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서두른 게 안 좋나. 그런데 네. 이 경제라는 게 예.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네네.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대기업과의 어떤 이거 밀착 접촉이 오히려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 재벌과 어떤 권력 간의 정경유착 뿌리를 발본색원했다고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너무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니까 이게 좀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아하,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둘 간의 인연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좁혀보면 네.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아주 악랄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연이다 이렇게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나 했는데 아니 웬걸 대통령이 돼버렸네. 네. 그러고 나서 저 인연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대한상공회사 같은 큰 틀에서 경제인들을 만나기도 전에 임명장에 잉크도 많이 전에 네. 아니 한 달 새에 뭐 5번이나 만나고 네. 바로 평택 공장에 내려가고 네. 할 만큼 마치 네. 그 전에 악연은 없는 듯이 네. 둘 간의 관계가 마치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양.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더라? 뭐 오히려 뭐 뒷배가 아니냐. 이제는 네. 나의 든든한 네. 배경이 차라리 저쪽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까지로 네. 네.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누가 먼저 그 필요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면 삼성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예. 그 대통령 네. 취임식 날 취임식 날. 이 삼성이 그것도 원래 광고주잖아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 신문 광고는 네. 사실 삼성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취임 때는 예. 그 신문의 일면 광고는 예. 실지 않고 그냥 뭐 그 광고 내긴 내대 그래 비중 있게 안 다뤘는데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는 중앙지, 지방지, 예. 전국의 언론 한 90여 개 예. 일간지에 아, 거의 저거네요. 아이고. 빠짐없이 일면에 통광고를 치른 거예요. 아 저거. 네, 통하시고 또 삼성이- 문구도 야 문구도 한번 밑에 보시죠. 보면 삼성이 함께하겠습니다. 하하, 삼성이. 이게 이걸 뭐 좋게 이야기하면 함께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정경유착이거든요. 왜 기업이 아하. 정치권하고 뭘 함께해요? 이게 불가근 관계가 예. 기업과 정치라는 건 불문율인데 네. 뭐 일단 그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네. 다 따라서 광고 낼 때 아하. 문구를 다 넣는 거예요. 예. 또 저렇게 이제 시작했던 이 기업 관계가 네. 또 그중에 그룹 총수 관계도 사이에서도 또 이재용 그 회장한테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봤을 때는 이전에 했던 거하고 달리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 이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인 대회 때 보면 SNS에 보면 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블로그가 하나 있었는데 우선 그 블로그를 한번 띄워 보실래요? 이게 그 중소기업인 대회 때 이재용 회장 모습이고요. 네. 요때 이 중소기업인 대회는 연례행사거든요. 예. 지난해도 했었어요. 네. 사실은 뭐 중소기업인들 사기들 도도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오고 많이 오면 좋긴 좋은데 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도 이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상생을 해야 된다. 네. 해서 중소기업 대회 10대 그룹 총수도 부르고 네. 이번에 또 불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하면 네. 자 이게 대한민국에 이재용 회장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네. 명찰에 이재용이라고 또 예. 부착을 시키고 네. 실제 또 침 파티까지 열고 네. 야 너가 중소기업인 대기업 총수들 잘 지내라고 이래 엮어주는 게 예. 이게 보여주기 행정이지 아하. 내실이 있겠냐. 네. 이게 관치 행정이 아니냐.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독재 시대 때 보면 뭐 네. 관제 동원, 관치 행정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걸 다시 이제 이전 정권에 또 하지 않았던 일들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니까 실제 과연 이렇게 취임 때부터 어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어떤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어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시 어떤 옛날에 어떤 권력과 재벌 간의 그런 어떤 유착 관계가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 초반에 네. 삼성이 그 개인적인 악연에 대해서 과감하게 털고 네. 쉽게 말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게 네. 방금 저희가 본 신문 광고처럼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부에 우리가 삼성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냥 전국의 일간지 일면에 네. 광고를 도배했고 네. 삼성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이 나한테 바싹 엎드리는군. 네. 손을 먼저 내미니까 내가 네. 손을 잡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밀월 관계 비슷하게 네. 뭔가 시작이 되는 느낌을 네.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정경유착의 프레임에서 본다면 네. 저렇게 과도하게 기업이 정부에 엎드리고 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요 한국 타이어 그 조현범 예. 회장은 공정위에서 그 법인을 그냥 그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아예 그 압수수색해서 기업 회장을 탈탈 털어서 네. 그 행정님이 구속시켜 버렸다니까요. 네네네. 그 이런 부분들이 그 대기업 총수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 두드러지게 그 사람들 네. 챙기고 또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원래 또 검찰 수사권을 발동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도 언제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네. 악영이 될 수 있다 이러는 거를 당연히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짚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기업이 너무나 가까워도 문제고 적당히 할 일들만 하면 되는데 네네. 저렇게 갑자기 뭐 마치 충성서역 하듯이 광고를 내고 대통령은 또 네. 행사 때마다 불려다니면서 동원해 가면서 친한 네. 척하고 하는 게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좋지 않아 보인다. 정경유착의 새로운 어떤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요. 네. 아니 뭐 경제 살리는데 네. 뭐 대통령이 기업 총수라고 같이 다닐 수도 있지. 네. 또는 뭐 프렌들리하게 보내는 게 뭐 이렇게 나빠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소기업 상생 행사에서도 아니 대기업이 가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훈풍이지 그게 뭐 나쁜 거냐라는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봐야 된다. 옛날 무조건 정경유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두고 봤을 때 이 공정과 상식을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우선은 회동 횟수가 네. 지금 그 이재용 그 삼성 회장만 두고 봤을 때 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네. 7차례 만났고요. 아유, 올해는 9차례, 아이고. 16차례 만난 거예요. 네네네.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좀 야당 대표는 한 번도 못 만나. 비교를 하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초기 첫 해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일단 구속 수감이 내가 1년은 보고 싶어도 이제 면회를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나오고 난 이제 4년 동안 만났던 총 횟수가 14번이에요. 네네. 근데 벌써 1년 반 만에 네. 더 많이 만났죠. 네. 여기에 만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기울어지는 농장거리 했는데 네. 한 번 이상 그 회동했던 그 대기업 총수가 10명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 예, 다섯 명은 단독 만남을 가진 거예요. 5명이요. 네, 5명은 또 단독 못 만났고, 만남을 근데 가졌던 사람 5명 5명이다. 만난 사람 가운데서 예. 이재용 회장만 2번 만났고요. 일단 이재용 단독 2번. 단독 2번. 나머지 네. 단독은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은 네. 그 뭐 포스코 최정호 회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까지 다 한 번씩밖에 못 봤어요. 아, 단독 그런데- 면담한 사람은 저거밖에 없네요. 그런데 네네네. 그 삼성 회장, 그 이재용 회장을 2번 봤을 때 첫 번째 본 게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 평택 공장 가서 예. 시찰 끝나고 난 뒤에 단독 면담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3개월 뒤에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하. 특별 사면됐단 말이에요. 아하. 복권되고. 그래서 그 복권되면 또 뭐가 의미가 있냐 하면 네. 삼성으로 봤을 때는 삼성 그때 이재용 회장이 그 2027년까지 취업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아하. 그 그러니까 예. 원래 악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왜 삼성이 바싹 엎드려서 네. 취임 초반부터 네. 정권에 충성하는 모양을 보여줬나라고 네. 했는데 그게 정경유착의 새로운 모습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네. 아니야. 옛날에 저승사자인 검찰총장이 네. 지금 대한민국 영업 1호 사원이라고 자처하면서 기업들 만나가지고 기업 얘기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또 반론도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네. 단독으로 그러면 모든 기업을 다 만나던지 두루두루 네. 경제 현황을 챙긴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단독 면담한 사람은 5명밖에 없고 네. 이재용만 2번 만났고 특히 이재용 회장은 첫 단독 면담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글쎄 사면 복권이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사면 복권이 네. 돼야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가 있는 네. 거고. 아하. 근데 이게 이제 그 국민들로 봤을 때는 좀 모순점이 있는 게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전체 국민들한테 아우르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 이게 좀 공정과 상식을 자기 캐치프레이드를 내걸었었으면 네.
일을 하는 과정에 지금 어쨌거나 이재용 회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글로벌 기업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또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기업이 잘해줘야 우리가 유택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사람이 네. 그로 인해서 취업장까지 됐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의 흐름을 타서 뭐 판결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그 어떤 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그 상공회의소 회장 전체 기업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특정 기업 그 형사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그 삼성 공장에 직접 가서 방문하면서 아하. 두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고 난 뒤에 오비락격이라고 예. 3개월 뒤에 자기가 족쇄를 채웠던 네. 뭐 판결은 판사가 했지만 네네네. 그걸 또 자기 손으로 풀어준다는 게 그게 조금은 아하. 공정과 상식에서 진짜 심하게 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있는 게 대기업 회장들의 이 무분별한 사면 복권 네. 늘 비판받았지만 특히 엊그제는 또 요 직전에 이번 정부에서 풀어줬던 사면 복권해줬던 네네. 태광 네네, 회장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비자금 횡령 배임으로 네네. 또 지금 수소를 받는 네.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제 살리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업들 풀어주고 하는 게 이 얼마나 많은 특혜고 네. 이 얼마나 많은 이 문제이며 도대체 법의 형평성은 어디 갔는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재용 회장도 사실은 오비 일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 이후에 사면 복권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공정과 상식하면서 악랄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네네. 포장이 돼가지고 네. 어쨌거나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은 과거 자기 행보에 대한 자기 부정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례가 또 하나 있거든요. 예. 이게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판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됐잖아요. 네. 그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였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특히 뭘 했냐면 제일 모두에 우리가 아까 다뤘던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예. 일단 뭐 부당합병 사건, 부당합병인지 네네네. 아닌지는 이제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예,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큰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윤석열과 이재용의 인연으로만 좀 얘기를 재밌게 쉽게 이해하시도록 본다면 네. 자 특검팀에서 네. 일단은 기소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이 됐고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악랄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구속까지 시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악연으로 시작돼 가서 사실은 그게 끝에 보면 실형까지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네네. 대통령 되자마자 충성 그러면서 전국의 신문 광고를 때려놓고 네. 본인은 또 임기 한 달 만에 막 몇 번씩이나 만나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결국 그 단독 면담 끝에 사면 복권까지 해줬고 네. 그래서 관계가 마치 옛날 일은 잊어먹어 하면서 네.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지금도 해외 순방마다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그 형사 사건 삼성모직 제일모직 사건 네. 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안 끝났고 또 실제 그럼 이 문제를 네. 이 정권과 이재용이 이 끝나지 않은 이 형사 재판을 놓고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사 모습하고는 좀 낯설다라고 이야기한 게요. 불과 시간도 얼마 안 됐어요. 네. 2년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아까 제가 국정농단 사건 별개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사건에 이제 그 당시 단초가 됐긴 했지만 지금 이제 금감원 원장하고 있는 이복현,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네. 이 사람이 수사팀장이 돼서 네. 다시 이제 삼성을 터는 거예요. 뭘 예. 터냐 하면 이 이제 그룹 그 당시 뇌물로 적용했던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에게 우리 그룹 승계 내가 좀 경영권 승계를 좀 편하게 받게끔 네. 좀 이렇게 재단에 출연금 낼 테니까 예. 좀 편의를 봐달라 네. 해서 그 뇌물죄로 적어였는데 네. 실제 이제 그룹 내부에서 어떻게 이게 그룹 이 경영권 승계가 됐나라고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드렸던 삼성 그 계열사입니다. 바이오로직스 네. 이게 이제
아까 회계 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실회계 늘상이 예. 부실회계에서 회계를 해서 네. 적자 경영을 흑자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였다라는 이 부분을 갖고 어쨌거나 이거를 그 이종을 잡자라는 네.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거는 네. 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 검사가 네. 이복경 검사하고 이 압수수색을 한 20여 차례 네. 하면서 네. 2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저기 그 관계자들 네. 삼성 저기 그 전자하고 그 계열사 한 400여 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그 너무너무 수사의 자체가 네. 지나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검찰 안팎에서도 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그 전문가하고 시민들이 구성된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네. 이게 좀 사건 자체가 조금 10대 3으로 네. 영장 청구하는 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장을 치고 네. 또 판사는 기각하고 네.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인데 이게 네.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사람을 지금 같이 옆에 둔다는 거는 결국 뭐 제가 지금 법원을 불신하고 뭐 지금 수사하는 공판에 검사를 이렇게 제가 그 터무니없이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4년 동안 끌었던 재판이 네. 수사 주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재판부에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여러 어떤 그 사법부 관련된 대법원장 뭐 이런 부분 갖고 좀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 이 재판 자체가 음흠.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네. 봤을 때는 이 자기 부정의 극치다. 뭔가 좀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게 원래는 사실 합병 네. 그거가 그렇게 부당하지도 않아. 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왜냐하면 삼성에서 나름대로 네, 네, 다 그 굴지의 로펌들, 회계법인들에 자문을 받아갖고 나름대로 현행법을 다 빠지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실제 이게 만약 그렇게 결론 나더라도요, 오히려 야당한테 빈리를 줄 수가 있다는. 네. 그 대통령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게 네,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보니에서는 별거 아닌 단서지만 그 장막을 뒤를 열어보면 알고 보니 이런 큰 뭔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코너인데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자유롭게 해외 순방도 다니고 경영하는 것 같아서 모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네. 걸 이제 본부장님 짚어주셨고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었는데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악연이 어떻게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구속시켰고 근데 그 문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신정경유착이라는 비판 속에서 사면복권 돼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 얼마나 둘이 밀담을 나누는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남은 사법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이 재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특히 검찰이죠. 이 재판을 끝까지 하면서 정말로 정의롭게 끝까지 이재용 회장을 몰아칠 건지 네. 이제는 다시 손을 잡았으니까 스무스하게 발을 뺄 건지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건지 또 나오더라도 2심에서 또 집행유예처럼 나올 건지 또 최소한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 정권 내에서 또 사면복권이 되면서 완전히 정경유착에 꼬리를 정점을 여기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중요한 재판을 우리가 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알고 보니 핵심은요. 저보다도 예. 더 정리가 잘 된 건데 그게 핵심이에요. 너무 오늘 저희가 놓치기 쉬운 이재용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관계. 잘 봤습니다. 저도 제가 머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 시청자분들 아마 예.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4년 넘게 끌어온 이 재판이고 네. 100여 차례 이상 공판이 벌어졌는데 곧 1심이 나오겠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 이 정부의 대응, 또 삼성의 대응, 이 끝이 어디로 가는가. 또다시 이 신정경유착의 모습으로 갈 건지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놓치기 쉬운 얘기, 알고 보니 꼭 필요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경제 소식으로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예, 코너죠. 네, 알기 쉬운 경제 뉴스를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예,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제 뉴스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까 하는데 매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예,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봤는데 20개월째 부정적인 대답들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이후 최장기로 지금 부정적 대답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했는데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늘 조사를 합니다. 이걸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전망치가 무려 90.1을 기록했는데 이건 지난달 전망치 90.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망치는요, 100보다 높으면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뜻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 BSI 전망치가요, 작년 4월에 99.1을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20개월 연속으로 100 이하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제조업도 89.1, 너무 안 좋죠. 100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89.1이에요. 비제조업은 91.9. 모두 다 어쨌거나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특히 제조업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조업에 10개 세부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 정밀기계 장비 요것만 105.3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밀기계는 105를 넘었지만 섬유의복은 70점대고요. 석유 쪽은 81, 의약품도 83, 비금속 소재 및 제품도 85 등등등 해서 제조업 관련한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업종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한 원인은요, 유가 급등, 국내 물가 불안정, 또 제조 원가 상승 등 해서 불안한 요소만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경기 회복이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요소로 전망이 되질 않고 있다. 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만 쌓아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비관적 전망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국제정세 불안과 소비심리 불안, 또 기업 경영심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환경 소식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거 아시죠? 환경이 곧 경제입니다. 환경이 곧 경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요. 예,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어? 라는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목표를 제시하고요. 그러면 그 목표와 실제로 그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격차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표와 전망치의 격차가 큰 나라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꿈은 큰데 하고 있는 게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무려 2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씁쓸한 소식이죠.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경연 자료인데 과거에 배출량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를 내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세계적으로는요,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 70%가 역시 기업들이 많은 상위 국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29.4 온실가스를 내고 있고요. 미국도 12.9, 인도는 6.9, 우리나라는요 11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11위로 뽑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도 사실은 언제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지금 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어떡한가 봤더니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과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전망을 의 격차를 봤더니 주요 20개국의 평균은요, 그 격차가요 25%입니다. 목표 대비 실제 점수가 25%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캐나다가 37.3으로 가장 컸고요. 우리가 34.2. 이탈리아는 3.0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실제로 못해서 점수가 낮은 걸 수도 있고요. 목표가 과도하게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게 없어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환경은 피할 수 없는 대세죠. 그리고 경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리더 국가로서, 중추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도 좀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 뉴스 때문에 많이들 짜증 나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중국의 칭다오 맥주에서 뭐 참 말하기도 민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동자가 거기다가 이제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만 소변을 보는 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다오와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자, 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가 칭다오 맥주를 2,700만 달러어치나 수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맥주 수입국 중에 중국 맥주가 무려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포션이죠. 자, 관세청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중국 맥주의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살짝 줄었네. 2.8% 줄어서 2,728만 5천 달러, 무려 약 370억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 맥주의 16.1%래요, 여러분. 예. 그럼 어느 나라 맥주를 우리는 제일 많이 먹을까요? 예. 수입산 1위는 일본, 2위는 네덜란드, 3위가 중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폴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네덜란드도 이제 압도적이죠. 하이네켄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이 많은 물량이 다 사실은 칭다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중국 하면 칭다오인데 결론적으로 저 많은 중국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칭다오인데 거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칭다오 맥주 수입사는 그 공장은 내수용 공장이고 수입하고 있는 우리 물량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역시 믿을 수 없다, 의구심이 있다,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매출이 축소되고 있고, 심지어는 불매 비슷하게 지금 운동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예, 여러분, 수입 김치 관련해서 중국산 김치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죠.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생충 파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좀 위생이 안 좋은 상황으로 그 재료를 씻는 모습들까지 나와서 한동안 파동이 있었는데, 또 한 번 그런 파동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111. 즉, 주 4일째 근무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 궁금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주 4일째 실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눈길을 끄나 봤더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가 이제 노조 임단협을 얘기했는데, 예전 같으면 특근 수당 얼마, 잔업 수당 얼마, 기본급 얼마, 이런 게 아마 화제가 됐을 텐데, 여기에 갑자기 주 4일째가 필요하다라는 게 테이블에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아 자동차 같이 큰 노조, 큰 기업의 임단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정도까지 이미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된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있나 봐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는 올해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 이름이 패밀리데이, 디바이스 쪽에서는 데벨로먼트 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 4일제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매주 필수 근무 시간 40시간을 채우고 나면은 월급날이 속한 그 주의 금요일에 쉰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또 SK텔레콤이랑 카카오도 현재 주 4일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올해 초부터 매달 한 번씩 전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노는 금요일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고요. SK텔레콤은 월 1회
금요일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해피 프라이데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 밖에도 CJ ENM, 우아한 형제들, 휴넷 등이 현재 부분적이거나 또는 완전한 주 4일제를 도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재택을 해보니 크게 생산성의 변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라는 것을 노동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실제로 생산성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 기업들도 무조건 터부시하고 경계시하다가 이제는 해볼만 한데, 실험해볼만 한데 라고 좀 입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시범운행에 좀 참여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나마 대기업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력이 많지 않은 좀 상황이 안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우리는 무리인데, 힘센 대기업, 경영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서 주 4일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다 보면 혹시 좋은 인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쪽으로 급격한 선호도가 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력난이 심하거나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중견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더욱더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경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상대적인 어떤 형평성, 박탈감을 걱정하는 그런 시선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대세는 대세니까요. 하루빨리 어느 정도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해서 워라밸이 맞춰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출산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건 지금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의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다라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요렇게 약간 레토릭을 바꿔서 한번 전해봐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2040년 금방이에요. 2040년이면은 유소년 인구가 지금보다 딱 반이다. 좀 경각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만약에 한 반에 막 50명씩 있었는데, 지금 28명, 수도권은요 30명, 또 좀 지방으로 되면 22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대로 만약에 출산율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2040년 되면은 10명,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실에 반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발표했나 봤더니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했는데,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합계 출산율이 현재 0.7 내외인데, 이 정도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에 0세에서 14세의 인구가 현재 2020년에는 632만 명인데 2040년이면 318만 명으로 무려 49.6, 정말로 딱 반 정도가 감소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기존의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는 전망보다 무려 125만 명이나 더 적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혼인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해서 2011년에는요 32만 9천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요 1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19만 2천 건으로 41%나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 감소하는 만큼 출생아 감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요. 결정적으로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낮아졌대요. 2012년에는요 56.5%의 청년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36.4%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3명만 그래 뭐 결혼할 수 있으면 하지 정도지, 7명은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다라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시겠지만요,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학령 인구, 또 군대도 문제가 됩니다. 입대 자원이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근로 인구가 결정적이죠. 경제의 활력을 잃고요. 또 국민연금 같이 우리 사회 정말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바로 인구 문제인데요. 조속히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정규직이 3년 만에 그래도 조금 줄었다는 소식인데, 그럼 좋아해야 되는가 라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격차를 보이면서 확대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인데요. 봤더니 임금 노동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 7천 원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2만 원 정도는 늘어서 사실상 300만 원 시대는 됐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전반적인 임금의 증가세가 있기는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살펴보니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년 전에 348만 원에서 14만 원이 올라서 362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7만 6천 원밖에 안 올라서 195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정규직은 362만이 평균인데 비정규직은 195만이 평균입니다. 둘 간의 임금 격차가 무려 166만 6천 원입니다. 1년 전에 159만 원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여러분 거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360만 원대 190만 원. 차이가 엄청나죠. 따라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또 정규직을 많이 마련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근로조건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시사점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여전히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